영미문학 비평 8. 후기식 민주주의. 우리가 내장에서 보았듯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할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것과 네글티드의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인종은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출신 불어 사용자들은 지배적인 백인 문화에 의해 정의된 의해 인종 개념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문화를 그들만의 용어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문화적 자기정의의 프로젝트는 미국 시민권, 운동과 정치적 독립과 민족성에 대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요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치적 자기결정권 프로젝트와 함께 발전했다. 그러나 문화적 자기정의 cultural self-definition와 정치적 자기 결정권 political self-determination 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을 따라 움직였다는 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하나는 다른 하나와 실제로 분리될 수 없다. 아프리카계 흑인 예술운동은 예를 들어 1960년대 흑인 권력의 정치운동의 문화적 동의로 보았고 식민지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비평가인 프란츠 파농도 민족문학을 포함한 민족문화를 정치적 독립, 투쟁의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 문화적 자아정의와 정치적 자기결정권은 동전이 양면이었다.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열망, 즉 문화적 독립을 위한 열망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이전의 식민지에서 생겨난 문학에 대한 이동적인 힘 중 하나이다. 윌슨, 해리스 가야나, 얌보 올로그 앤 말리, 친화 아체베 나이지리아, 198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윌레 소잉카 나이지리아, 199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데릭 월콧 산타 루시아 등 다양한 작가들이 소설과 시를 만들어내고 이에 부응했다.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응답에서 이러한 텍스트는 새로운 국가 문학의 출현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문학적 전통이 발달된 경우 새로운 국가 문학의 확증을 나타낸다. 자신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욕망은 1974년 찬여 어체비가 처음 제시한 식민지의 비판이라는 수필에서 강력하게 옹호된다. 서구 비평이 문학에서 기대하는 보편적 특징이 보편적이라는 위장하에 유럽적 자질보다 실제로 보편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체베는 문학예술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격한다. 역설적이게도 식민지주의가 이거보였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묘사한 1958년 이후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의 많은 청중들에게 어필했다. 그것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Things Fall Apart라는 작품은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들에서 영어로 쓰여진 것처럼 영어로 써졌다. 그것은 자명하지 않다. 영어는 보통 이런 작가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제2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어의 선택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케냐의 소설가 응구기와 티옹고 준기엔 띠엉고는 1970년대에 식민지 개척자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자초한 신식민지화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작가들이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아프리카의 언어의 리듬과 관용구들을 듣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아프리카 관습에서 비롯되는 낯설게 하기다 그마스오지즈니스의 비영어의 언어적 문화적 맥락이 영어권 독자들의 관심을 자동으로 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 데릭 월콧의 서사시인 오메로스 오머스가 영어라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영어로 쓰여지고 영국 식민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를 영문학에 속한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식민지들의 영어 글쓰기가 영국에서 쓰여진 문학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임을 입증한 이 새로운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제 영국과 그 이전의 식민지에서 쓰인 영어 글쓰기를 일반적으로
영문학 English Literature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쓰여진 문학 Literature in English라고 말한다. 영연방 문학 연구와 유럽 중심주의 1960년대 후반에 이전의 식민지들이 그들 자신의 문학작품을 생산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처음 명백해졌을 때 영국의 문학작품이 비록 매우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였던 영문학이 영어로 쓰여진 문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생각할 수 없었다. 대신 이전 식민지에서 나온 글에 관심이 있는 영국 비평가들은 영연방 문학 커먼웰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영연방 커먼웰스 네이션, 브리티시 커먼웰스를 형성했던 의존성과 이전 식민지들에 대한 영어 문학이 그것이다. 뒤늦은 시각으로 영연방 문학에 대한 생각이 영국의 문학을 다소 느슨한 구성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연방의 위계 질서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영연방 문학 연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지만 영문학 및 영어 비평은 기준론의 역할을 하였다. 그 초기 단계에서 영연방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인본주의적이었다. 그것이 비평 작업은 자유로운 도덕 행위자로서 인물과 인격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저자들에 의해 설정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다. 그것은 해석, 텍스트의 의미에 집중하며 도덕적이고 미적인 틀이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자메이카에서 나이지리아, 그리고 인도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작가들의 작업에 별다른 고려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뒤늦은 시각으로 우리는 이 전형적으로 자유로운 인문주의 독서 연습의 관점이 특히 영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우와 아체베와 같은 작가는 주로 나이지리아인, 심지어 아프리카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문학 전통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영연방의 모든 작가들이 영국의 전통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 영연방의 절망적일 정도로 이질적인 분야를 연구하게 한 것이다. 당시 호주나 캐나다 등 과거 식민지에서 온 작가들의 경우 영문학 영향력으로의 인문을 공식 승인 도장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영연방 작가들은 대체로 영연방 비판의 서구적 또는 유럽 중심의 관점에 만족하지 않았다. 적어도 식민 통치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영국 문명의 인도주의적 우월성을 항상 확신시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1970년대 동안 아체베의 식민주의 비판과 다른 비판에서 언급된 그들의 반대는 아마도 인본적 가치에 보편적 타당성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많은 영국 문학 학자들의 글에서 심각한 반향을 찾기 시작했다. 이 비평가들은 첫째, 해외 작가들은 그들이 속한 문화의 특정한 맥락 안에서 보고되어야 하며 그들은 그들의 글쓰기를 알렸고, 둘째, 식민지 문화는 반드시 영국의 문화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접근은 또한 식민주의 기업의 이념적 근간을 드러내고 이 일을 제기했고 Colonial Discourse Analysis, 한 중요한 이론에서는 이전의 식민지, 강국과 그 식민지의 관계가 마르크스주의 개념의 도움을 받아 가장 보상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억압받는 계급으로서 고립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연방 국가들의 문학뿐만 아니라 영문학 그 자체도 새로운 시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영어로 쓰인 문학은 이념을 둘러싼 투쟁의 장소가 된다. 첫 장에서 언급했듯이 영문학은 식민지 엘리트들을 문명화하기 위해 식민지 인도에 19세기에 소개되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연방 작가들의 작품은 신식민 세력 니오콜로니얼 포스에 대한 이념적 저항이나 다른 이념으로 그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트리나드의 작가의 S. 나이퍼는 예를 들어 공모죄로 고발되었다. 영연방 문학 연구부터 식민지 이후의 질문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영연방 작가들처럼 유럽 언어로 글을 쓰지만 지리적으로나 종종 인종적으로 유럽인이 아닌 작가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절실해졌다.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작가들이 프랑스어,
아프리칸스어, 포르투갈어로 글을 쓰고 일부의 작가들이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작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국에 살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은 특정한 식민지 관계에서 문화 권력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연방 국가들을 위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식민지를 위해 파리 또는 일반적으로 프랑스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살든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 New Critical Structuralist 또는 문화적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포스트 콜로니얼 작품을 읽는 것이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을까? 그러한 서양적 접근법이 비서양 문화의 산물인 문학적 텍스트의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비록 그것이 여러 번호로 제시되더라도 어떤 편견도 없이 서양인들이 비서양 문학을 읽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는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 새로운 범주의 작가들이 있다. 전후 모든 서구 선진국들은 상당한 수의 이민자들을 흡수했다. 이전 식민지들 출신자들, 터키와 모로코 같은 노동력 풀의 인력, 그리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또는 이라크와 같은 전쟁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같은 이민자들의 아들, 딸들은 이제 그들이 성장한 곳에 문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더라도 이민자들은 본래 자신의 문화유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록 독일 태생이고 독일에 교육받았지만 터키계 독일 작가들은 대개 그들 자신의 터키 문화와 주류 문화가 만나는 선에서 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터키 소수민족의 입장과 이슬람 터키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되는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이민에 의해 형성되는 국가에서는 보통 이민에서 비롯되는 문화적인 혼합과 문화적 변이 cultural displacement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되는 운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레더 스타킹 소설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인디언과 영국 문화의 조우, 그리고 충돌로부터 맥신, 홍 킹스턴의 여인무사 1976에서 전통적인 중국과 현대의 미국 사이의 불편한 협상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유럽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접촉과 그에 따른 변이는 새로운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그러한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에 인식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들의 국경 내에 문화적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언어적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에서 제안했듯이 영연방 문학연구는 영문학과 외국에서 영어로 쓰인 새로운 영문학 간의 차이를 거의 보지 못했다. 1970년대에 발전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법도 마찬가지이다.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작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대립하지만 그들 자신의 문화와도 동떨어져 있다. 마르크스주의 영연방학에서 계급에 대한 강조는 가치 있는 공헌이었지만 계층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것의 초점 역시 주어진 문학적 본문이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영연방의 문학 연구가 현재 우리가 유로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Original Expansion of the Canon 1980년대 과정에서 영연방 문학 연구와 식민지 담화 분석은 당시 등장했던 그리고 현재 우리가 포스트 식민 연구라고 부르는 문학, 문화, 인류학, 정치, 경제, 역사적 탐구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영연방 문학 연구는 급진적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이전 식민지의 문화적 생산물과 메트로폴리스 문화 사이 공통점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반면에 후기 식민지 이론과 비판은 메트로폴리스와 이전 식민지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강조하며 식민지의 틀 안에서 메트로폴리탄 제국 중심과 그것의 식민지 위성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강조한다. 식민지 이후 연구의 중심에서 우리는 유로 중심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어떤 방식으로든 유로 중심적 사고, utilitarian rationality, 태도 인종주의, 정치 군사적 팽창, 경제 또는 기타 부당한 침입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강한 강조점을 발견한다. 문학 연구 분야에서 그것은 사실상 모든 정전 작품의 새로운
읽기와 정전의 개정과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확대는 부분적으로 구식 캐논이 기대에 부합하는 비유럽적 텍스트의 통합의 결과이지만, 그리고 훨씬 그 이전에 통합되었을 수도 있음 또한 매우 전과 다른 미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된다. Displacements, ambivalence, and hybrid cultural forms.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과 비판은 식민지 열강의 공격적 팽창주의 제국주의, 특히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서구 세계 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식민지 정복과 통치에 필연적으로 뒤따른 문화적 변이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그것의 결과들을 연구하고, 망명자들이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후기 식민지 이론은 그러한 변이와 그들이 이끄는 양면성과 혼합 문화 형태를 서구에 밀어붙이기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억압해온 저항의 사례와 내부적 의심들을 드러내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강조하던 매끄러운 표면을 파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으로 본다. 가장 유명한 후기 식민지 이론가들 중 한 명인 호미 바바는 이렇게 표현한다. 후기 식민지 관점은 제3세계 국가들의 식민지 증언과 동서와 남북의 지정학적 분열을 통한 소수민족의 담론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모더니티의 합리화 안에서 적대적이고 양면적인 순간들에 대한 반란을 드러내기 위해 문화적 차이, 사회적 권위와 정치적 차별의 이슈에 대해 정치적 수정을 가한다. 호미 바바 1992. 식민지 이후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주변적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문화에서의 권위주의의 정상화, 경향을 합리화하는 근대성의 정당성, 즉 진보, 동질성, 문화생태론, 딥내신, 오랜 과거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인 것이다. 바브 1994. 바버에게는 식민주의 이후의 관점이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식민주의의 영향이 현재의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와 우려를 묘하게 암시했기 때문이다. 식민 텍스트 내에서 다른 의미와 가치의 만남과 협상, 정보 담론 및 문화적 실행은 현대 이론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많은 의미와 판단의 문제, 즉 아포리아의 양면성, 불확정성, 디스커스 클로저, 능동성에 대한 위협, 의도의 상태 개념의 전체화에 대한 도전 등을 후기 식민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를 실험하게 하였다. 바바 1992. 어드너스. 호미 바바는 이미 유명한 에세이의 뒷부분에서 언급했던 타자성 어드너스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성가신 문제로 남아 있다. 식민지와의 접촉이 특징 짓는 절대적인 문화적 가치와 우선순위, 불가침과 진정한 타자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론 모든 후기 식민주의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우리가 이미 식민지 상황에서 후기 구조주의 주제와 관점을 구별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주의 주체 포스코피운 서브젝트와 특히 이주자들의 경험이 21세기 초 우리가 경험하는 혼종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듯이 문제적이라는 호미 바바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서구 문화권에서 운영되는 권리와 의무의 언어가 이주민, 디아스포라 난민들에게 부여된 이례적이고 차별적인 법적 문화적 지위의 근거에 조사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White settler colonies such as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바바의 이민자들과 난민, 인구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식민지 시대의 연구들이 그것의 역사적, 지리적 범위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부 비평가들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백인, 정착민 식민지의 포함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그들의 주민들 역시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의해 이동과 주변화를 겪었고, 제국 관계의 역경에 맞서 문화적 정체성을 개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백인 정착민 식민지가 예를 들어 케냐나 인도와 같은 후기 식민이론의 학문적 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인종 문제가 백인 해외 주체와 대도시 사이의 관계에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비판자들은 대신 정착민 식민지에서 후기 식민이론의 적용은 백인 정착민과 뉴질랜드 마오리족과 같은 토착민들 사이의 만남에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The Radical Deconstruction. 그리고 후기 식민지 연구의 역사적 범위는 어떠한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한 후에 식민지화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식민,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중세 후기 앵글로 노르만 정복과 그에 따른 아일랜드의 점령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다. 그러나 후기 식민주의 모든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메트로폴리스와 그것의 식민지 주체들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고 후기 구조주의자나 보다 전통적인 노선을 따라 급진적인 해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식민지 및 신식민화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지배자의 각각의 정체성, 주체성, 주체성 간의 상호작용, 메트로폴리스로의 식민지인의 이주,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의 문화적 교류, 그 결과로서의 문화적 혼성 및 기타 테마에 대해 동의한다. 이러한 관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인종, 자생종 인디지네리, 민족성, 언어, 성차, 정체성, 계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의 문제이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은 또한 식민지들이 대부분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서구 국가들과 그들의 이전 식민지들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 내에서 그리고 주류와 소수민족 사이의 신식민주의적 관계가 존재하는 21세기 초의 세계의 그들이 오리엔 도머스, 에드워드 브레스웨이트, 윌슨 해리스, 친화 아체베, 그리고 원래 소인가 같은 식민지 이후의 작가들에 의해 행해진 선구적인 업적에 대한 모든 존경과 함께 현재의 이론 지향적인 형태의 후기 식민의 연구는 1978년 팔레스타인 미국 비평가 에돌셀의 책 오리엔탈리즘의 출판으로 시작한다. 푸코와 조금 덜 한정도로 그람시의 연구를 활용한 사이드의 연구는 푸코와 조금 덜 한정도로 그람시의 연구를 활용한 사이드의 연구는 비서양 문화와 그들의 문학 연구에 의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지금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전 시대에 걸쳐 특히 이 책의 초점인 서구 제국주의 팽창의 정점을 이룬 19세기의 서구의 텍스트들이 동양과 더 구체적으로는 이슬람, 중동 여기서는 단순히 드이스 또는 드 오리엔도 지칭을 부정적으로 드러냈는가에 대한 폭렬한 비판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학술 작품들, 문학, 정치 분야, 언론 전문, 여행 서적, 철학 연구를 사용하여 쌓는 이러한 텍스트가 상상적 표현기에 소설, 겉으로 보이는 사실적 서술리에 저널리즘, 리포트를 통해 동양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사한다. Discourses 그리고 동양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역사, 인류학 저술, 학술 연구를 통해 이 모든 텍스트들은 모두 푸코식의 담론을 구성한다. 즉, 추정된 지식의 분야를 구성하고 그 지식이 구성되는 느슨한 진술과 주장의 체계로서의 담론이다. 그러한 담론은 겉보기에는 지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권력의 관계를 정립하고 서구의 동양 제어는 궁극적으로 의식적이고 확고한 종속 노력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 세력의 오리엔탈리즘은 전통적으로 헤게모니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우리가 보았듯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지배 계급이 명백한 승인으로 다른 계급들을 억압하는데 성공하는 방식은 헤게모니를 동의에 의한 지배 다미네이션 바이 컨센트로 생각했다. 그람시의 분석에서 이는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즉 지배계급은 공통적이고 중립적인 문화로 제시하는 것에 중심적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만든다. 그 공통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계층들은 그들 자신의 억압에 공목금풋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일종의 벨벳 지배 벨벳 다미네이션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구 정부와 그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서구 제국주의를 합법화했고 또 서양 문화가 보편적 문명을 대표한다는 거슬 동양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거주민들에게 이로울 뿐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진보한 문명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다.
military domination, cultural displacement, and economic exploitation. 사이드에 있어서 아무리 선의의 의도라 할지라도 동양에 대한 서구적 표현은 항상 이 해로운 담론의 일부였다. 자기도 모르게 동양인들은 항상 서구 권력의 작용에 연루되어 왔다. 동양인과 그들의 문화에 공감하고 있는 사이드가 보기에 많은 수의 서구의 유럽 중심적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서양의 지배에 기여했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공정한 객관성 대신 우리는 군사적 지배, 문화적 이탈, 경제적 착취의 길을 효과적으로 닦은 잘못된 표현을 발견한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그의 후기 출판물들 그리고 비판에 대응해서 사이드는 한편으로 오리엔탈리즘이 단지 담론의 구성을 이루면서도 결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보면서도 그의 입장을 수정하고 더 혼종적인 오리엔탈리즘 그림을 제시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The sensuality, rationality, primitive and despotism of the East.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이 어떤 단점이 있었든 간에 서양 학자들과 비평가들이 비서양적인 주제와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이드의 책은 동양학 담론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창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도 관심을 모았다. 서양과 동양은 두 극이 서로를 정의하는 이항 대립을 형성하는 것이다. 5장 참조.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기여하는 열등감은 동시에 서양의 우월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동양의 관능, 비합리성, 원시성, 전체주의는 서양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으로 구성한다. 서구는 항상 중심으로 기능하며 동양은 그 존재를 통해 서구의 중심성과 우월성을 확인하는 주변부적인 타자, 마지노 아들이다. 놀랄 것도 없이 동양에 대한 서구의 담론이 만들어내는 반대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또 다른 기본적인 대립을 이용한다. 당연히 서구는 계몽, 이성, 기업가, 규율 등 남성적인 극이 역할을 하는 반면 동양은 비이성, 수동, 무절제, 그리고 관능적인 여성적 반대이다. Counter-hegemonic stance. 인종, 민족,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의 지배적인 위치는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났을 때 영연방 문학의 연구와 식민지 관계를 다루는 영문학에 대한 연구처럼 문학적으로 비판적인 의제에 이미 잘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프랑스 이론과 최근 발견된 그랑시가 후기 식민지의 주제라고 불리는 것을 연관해 다룬 것은 사이드가 처음이다. 오리엔탈리즘은 도전적인 이론적 틀과 동양에 대한 서양의 글밑 따른 비서양 문화의 해석과 식민지 지배 하에서 생산된 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반헤게모니 입장의 징조로 읽히기 시작했다.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샌는 의도적으로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군사 경제 문화적 지배에서 서구의 문화기관, 대학문학, 신문, 박물관 등의 역할을 조명하여 과거와 현재의 인종, 민족, 문화 접촉에서 문학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을 던졌다. Travel Writing by Women About the Non-West. 결과적으로 1978년 이후 우리의 질문은 점점 증폭되었다. 우리는 정말로 사이드가 동양이라고 한 대상에 대한 모든 서구의 글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암시적으로 비서구 세계들에 대한 그들의 대표성에 관한 한 비서구적인 세계는 정말 서로 간 구별 불가능한 정도일까? 1992년에 메리 루이스 프라츠 임페리얼이라는 여성들이 비서양에 대해 쓴 여행기기는 남성들이 쓴 여행기와는 다소 다르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에드워드 사이드 그 자신은 그러한 차이점들이 충분히 현실적이며 후기 식민지 비평은 여전히 동서양의 차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첫 이론가이다. Th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colonizer and colonized. 셀까 다루지는 않지만
호미 바바의 작업의 중심인 질문 중 하나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지자의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식민주의에 관한 이전의 글에서 그러한 상호작용은 종종 거부되었다. 예를 들어 MS 세자라는 1955년 식민지배에 관한 담론에서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지배자 사이에는 인간의 접촉은 없지만 식민지 지배자를 교실, 감시자, 육군 중사, 교도관, 노예 운전사, 원주민을 생산의 도구로 만드는 지배와 항복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Ancestor 1997-81 식민지 생활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설명은 표준적으로는 식민주의에 대해 전혀 다르고 유순한 관점을 제시했지만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 사이는 세자르가 지적한 것처럼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식민지 개척자는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교양 있고 단련된 유럽인으로 남아있었다. 서양은 항상 해외에서의 서양의 존재가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해왔다. 감수성 있고 뛰어난 식민자라면 서양 방식과 가치를 경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Literature that we find alternative perspectives. 하지만 서구인들은 피식민자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차례에 따라 그들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결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러한 대체적인 관점을 찾는 것은 대부분 문학에 있다. 조셉 콜라드의 어둠의 심장 1899년에서 식민지 경험은 상하 수집과 커츠커츠를 가대망상적인 야만인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Forced Passage to India 1924년에 나오는 두 영국 여성이 인도에서 사건으로 영원히 불안한 경험을 겪게 된다.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의 주체성에 대한 주요 이론가인 호미 바바에게 있어 그들의 만남은 항상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식민주의는 그것이 가져오는 변이와 끔찍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매우 급진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Affective Experience of Marginality이며 이러한 식민지 주체의 공경은 비결정성과 단편화에 있어서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식민자의 경험은 식민주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A complex and paradoxical relationshi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바에게는 식민주의자는 피식민자 사이에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자크라캉의 견해를 바탕으로 바바는 식민지 개척자인 인도의 영국 식민주의자의 정체성이 피식민자들의 그것과 아주 잘 분리될 수 없다는 분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라캉에서 본 것처럼 주체 subjectivity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식민주의는 거의 독점적인 남성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 그녀가 아닌 의 정체성에 대해 자급자족하는 대신 식민주의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피식민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를 구성한다. 식민주의자의 정체성은 그 자신에게는 기원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미분화되어진 관계의 산물이다. 식민지 개척자로서 영국적이라는 정체성은 그것을 진정으로 확인하는 피식민자와의 접촉 후에만 현실이 될 수 있다. 레슨에서 본 바와 같이 주체는 타자와의 상호작용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6장 참조. Mimicry either out of choice or under duress. 바블은 모든 범위의 현상들에서 식민주의자가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타자와 그에 따른 고유한 불확실성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징후를 본다. 예를 들어 인종적 고정관념은 이미 고정된 관념이 있는 비서구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부여한 서구인 자신까지도 구성한다는 점에서 스테레오 타입의 정체성 창출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것은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서구인의 정체성을 해석하거나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고정관념의 반복성은 고정관념 부여자에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지시한다. 분명히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자는 고정관념의 진실성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을 납득시켜야 한다. 식민주의자들의 자신감은 바바가 말하는 흉내내기 미미크로 인해 더더욱 훼손되는데, 이것은 비식민자들이 선택에 의하거나 강압에 의해 식민주의자들의 방식과 담론을 반복하는 항상 약간은 이질적이고 왜곡된 방식이다. 흉내내기를 통해 식민지 개척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미묘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약간 그러나 효과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문화적 접촉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식민지 개척자의 담론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 가지 이유는 고정관념이 식민지 담론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담론이 그것이 주요 버팀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담론은 담론 자체의 성격상 자신만만하고 권위적일 수 없다. 이것 외에도 식민지 개척자의 언어는 항상 데리다의 차용 디퍼런스 때문에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력은 항상 불안정화의 위협에 놓여 있다. 그것의 완전한 통제력의 부족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부분적으로 식민지 개척자나 식민지와 무관한 이유들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력이 부족은 또한 식민지의 일부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의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 개척자와 식민지 개척자 사이의 물리적 만남에서 후자는 그의 억압자의 시선을 충족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피식민자가 호출되어 타자로서 복무를 이행하고 우선권을 존중해주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식민주의자의 자아도취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브 1994시 98분 하이브리디 아마도 후기 식민 이론에 대한 바바의 기억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혼종 하이브리디라는 그의 개념일 것이다.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은 식민지의 영역을 확실히 분리하고 식민지화하지만 바바는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중요한 움직임이 양쪽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시끌벅적한 식민통치의 명령과 토속 전통의 침묵국제에서 식민지배와의 문화적 교류가 하나의 관점에서 문화적 형태의 융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생산성의 신호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힘을 확인시켜 준다고 바바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흉내내기의 형태로 동시에 식민지 권력의 모방 또는 자아도취적 요구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바브 1990 for 112 혼종성이 권한의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체성의 불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114. 대부분의 바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혼종과 혼종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바브가 식민지 및 후기 식민 관계에 후기 구조주의 이론 대부분 데리다와 라캉을 적용한 것은 보다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어투이다. The heterogeneity of the colonial encounter. 후기 구조주의 이론은 바바를 식민주의자의 정체성과 위상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도록 이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안체티바이징이며 식민지 지배의 일상적 관행을 분석하는데 큰 관련이 없다고 반대해왔다. 초기 식민지주의자들이 들고 있는 총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흉내내기 징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줄지도 모른다. 다른 비평가들은 그들이 보는 바바의 이주자들에 대한 로맨틱한 경향에 반대해왔는데, 이는 바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주자들이 문화 사이에서 자신과 타자의 입장에 대한 상대성과 통찰력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의 마지막 관점은 바브의 저서에서 자주 작용하는 추상화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의 일반화된 만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즉 남녀의 차이와 사회계층간의 차이에 유의하지 않고 식민지 상황을 다루는 이론은 식민지와의 혼종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상호작용에 대한 바바의 강조와 혼종 개념은 식민지나 후기 식민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 인식을 날카롭게 했다. 사이드는 우리에게 서구의 동양에 대한 재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반면 바바는 우리에게 서양의 실제 접촉인 인도의 경우 가장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하위주체수 보들 아이자즈 아흐마드 아여서마와 같은 후기 식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바바를 비롯한 다른 서양화된 비유럽인들이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대중을 대변할 최적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고려할 세 번째 식민지 후 이론가인 가야트리 샤크라보티 스피박 가야트리 케크보리 스페박은 서구에서 일하는 학자로서 그녀의 지위가 그녀의 출신지인 인도의 대중으로부터 그녀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대다수의 피식민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민지의 분산 아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 특히 남자들보다 더욱 여자들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식민지 여성은 정의상 거의 그들의 가부장적 문화 내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 정권 하에서는 2배로 더 침묵을 강요받았다. 스베브크는 완전한 페미니스트 의제를 가진 최초의 후기 식민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The Women's Text and Critique of Imperialism. 그 안글은 여성 작가와 제국주의의 공모 컴퍼스리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사명으로 이해되는 제국주의가 영국에 대한 영국의 문화적 대표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19세기 영국 소설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스베크는 1985년 수필 3명의 여성 작가 텍스트와 제국주의의 비평에서 말한다. 문화적 재현의 생산에 있어서 문학의 역할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녀는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1847년과 그 소설 속에서 크레올 출신의 여성 버사 메이슨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를 문화적 재현이 관점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분석한다. 스피박의 페미니스트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아마도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의도치 않게 해왔던 더 큰 역할의 일부인 후기 식민 연구들의 이론적 양심 역할을 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후기 식민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후기 식민의 이론적인 단점을 많이 다루었다. A binary opposition West versus East. 스베브크는 주요 후기 식민 이론가들 사이의 차이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후기 구조주의적인 영감의 원천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와 바바는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사실상 무시한다. 나는 이미 사이드의 동양 서양의 표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성차별적인 것으로 비난받아왔는지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어떻게 여성이 표현은 남성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는지를 지적했다. 이것은 사실 순전히 이론적인 근거에서 꽤 그럴듯하다. 서양의 재현이 서양이 우월하고 남성적이며 동양에 열등하고 여성적인 이양 드립으로 서양 대 동양을 일상적으로 설정한다면 여성 작가들은 사실 이 패턴에서 벗어나길 시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성 작가라면 누구나 동양의 열등감을 아무리 그 본질적으로 남성적 판단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녀 자신의 열등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용어로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바바 역시 식민지와 식민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의 이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세라 바브 또한 문화적 차이를 대부분 무시한다. Those groups with the least power of all.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비판하는 개신교, 가톨릭교, 자유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유럽 문화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으며 호미 바바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의 상호작용이 관련된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쓴다. 그러나 스베크는 차이점이나 혼종성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며 심지어 페미니즘 그 자체 내에서조차 그녀는 서부 페미니즘을 백인, 중산층 미치성애적 선입견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과업으로 분류하였다. 스베크만큼 차이에 민감한 이론가에게서 기대할 수 있듯이
사이드나 바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계층은 그녀의 주요 분석 범주 중 하나가 된다. 모든 식민지 이후의 이론가들 중에서 스베백은 가장 일관되게 식민지 이후의 연구에서 하위 주체라고 불리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위 주체 스보트는 란 문자 그대로 지위가 더 낮거나 항상 식민지 상황에 적합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범주이다. 스베백은 그람시 그람시의 이 용어를 사용하여 식민지 사회와 후기 식민지, 신식민의 하위 계층, 즉 노숙자, 실업자, 생계형 농부, 하루 노동자를 묘사한다. 그러나 그녀는 계급에 의한 분류도 차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e female subaltern, widow sacrifice. 그렇지만 식민지화된 하위 주제는 회복할 수 없는 혼종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차이점에 대한 이러한 주의의 결과 중 하나는 스베백이 전통적으로 두 배로 소외되어 왔던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크고 물론 차별화된 분류인 여성 하위 주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만약 하위 주체는 역사가 없고 말할 수 없다면 여성으로서의 하위 주체는 심지어 더 깊은 그림자에 묻혀 있는 것이다. 스베백 1995b 28. 이러한 초점은 그녀가 여성 하위 주체를 대변하거나 또는 대변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잘못된 표현으로부터 여성 하위 주체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1988년에 유명한 에세이인 Can the Subaltern Speak? 에서 그녀가 식민지 주체의 전용 아토바이오스테이션 The Colonial Subject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평의 넓은 맥락에서 스베백은 그녀가 과부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식민지 인디언들과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 사이의 19세기 논쟁을 조사한다. 과부 희생은 과부들을 죽은 남편의 화장불에 태우는 의식을 말한다. Subaltern Studies. 스베백은 어느 정당도 이러한 관습에 희생자인 여성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영국의 텍스트들은 여성이 서구의 개인주의 그리고 암시적으로 현대 자유를 강조하는 우월한 서구 문명을 대표하도록 구성된 여성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인도 문학들은 여성을 인도인으로서 의무와 전통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비록 양측 모두 여성들이 그들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여성들 자신은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표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스베백은 식민주의와 인도 엘리트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역사를 쓰려고 하는 인도 역사학자 그룹인 소위 수보튼 스터디스 그룹의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되었다. 스베백에게 수보튼 스터디스 그룹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순진한 전통적인 믿음은 그중 한 사람이 말한 실제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아무리 선의의 의도라 할지라도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녀를 대신해서 그 대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False oppositions between a supposed center and an equally effective margin. 스베백은 계급을 차별화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과 텍스트와 정체성에 대한 해체주의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다. 식민주의 텍스트를 다루면서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가정된 중심과 동등하게 가상의 주변 사이에 거짓된 대립을 일으켜서 그들의 일관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그들이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일관성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스베백은 우리의 정체성이 고정된 중심이었고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 가지 면에서 그러한 탈중심화된 주체-centered subject 스베백이 목적에 잘 부합한다. 그것은 식민주의자와 신식민주의자의 모든 본질주의적 가면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마찬가지로 그녀가 거의 정치적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기 식민의 근본주의를 뒤흔든다. Strategic use of persistive essentials. 재생산되는 본질주의의 형태에 대한 그녀의 분석과 공격에서 그녀는 다시 식민지 이론의 이론적 양심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탈식민 국가들과 문화들은 탈식민지들의 정치적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거의 틀림없이 즉시 그 자신을 해체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정체성을 표로 한다. 공공장소에서 비판을 드러내는 정강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다. 이 딜레마에 대한 스베백의 해결책은 그녀가 말하는 실증주의적 본질주의의 전략적 이용인데, 이것은 그것의 정치적 의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잠정적인 성격의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안정된 정치적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투영하는 것은 괜찮다. 비록 스베백이 그러한 발전을 지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심지어 다시 생각되고 회의적인 휴머니즘을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다. 즉 그것이 그것의 잠정적인 성격을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경우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의 후기 출판물들에서 다시 한번 에이전시와 의도성 에이전시, and intention의 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수정된 휴머니즘적인 입장을 향해 나아갔다. 후기 구조주의 혁명의 다른 변종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식민지의 이론은 조직과 정체성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조급증과 불안정성과 이질성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과 타협해야 한다. Three quarters of the globe has at one time or another been colonized. 이것은 식민지 이후의 연구가 상당히 협의적인 텍스트의 시작 이후 특히 더 최근 들어 원래 기원보다 훨씬 더 멀고 광범위한 분야로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절박해졌다. 그것은 지금 후기 식민지 문화 연구와 식민지배 이후의 미디어 연구의 현대적 사건들과 발전을 논하고 있다. 후기 식민 연구는 그것의 역사적 관심을 중세시대 The Crusades and their encounters with the Muslim world와 심지어 고대로까지 밀어냈다. 그것은 종교와 신성한 개념들을 연구하고 콜로니얼리즘의 생태학적 연구까지 수용한다. 1986년 알프레드 크로스비의 생태제국주의가 그 예이고 또 나아가 후기 식민이론은 신체가 어떻게 억압의 장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저항의 장소가 되었는지도 연구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연구들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발견하고 열어주기도 하였다. 식민지 이후의 영화, 춤, 스포츠를 연구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후기 식민 연구는 실질적으로 흥미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 결국 지구의 4분의 3은 한때 혹은 다른 때 식민지화되었고 식민지화 과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Post-textualist focus on texts and subjectivists 후기 시민 연구가 시작된 분야인 문학 연구에서는 사이드, 바바, 스피박 등이 가장 두드러진 선구자로 남아있지만 현재 식민지 연구가 진행 중인 최근 몇 년 동안 권하 인커네이션을 포괄하면서 후기 식민의 종교나 신체 연구와는 연관을 유지하지만 대체로 후기 구조주의의 영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후기 식민 연구 분야의 확대와 후기 구조주의 관점에 대한 그것의 부수적인 질문은 식민지 이후 연구의 초기 주로 문학적인 편견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비평가 사이먼 헤더스톤처럼 이 분야의 대표적 저자로 애쉬크로프트, 그리피스를 꼽을 수는 있지만 히핀의 식민지 후 연구서에서는 컨데, 마, 코엔 크로너마, 줄리어스 나이위어, 케네트 감다, 에마 클라크 캐브로, 호카이 맨나 그 밖에 첫세대 이론가들을 찾을 수 없다. 어니어 음부 등이 편집한 포스코피언 스터디스 앤 비욘드에서도 이와 매우 공손한 표현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 즉, 이 책의 주요 이론가는 이론적인 정교함과 제도적 위기의 기간 동안 식민지 이후의 연구로부터 여과된 특정한 역사적 긴급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포스트 식민지 연구와 그 이후의 식민지 연구에 대한 기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 이후 연구의 핵심 과정 중 일부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개성과 통합은 그것의 정치적 관련성과 텍스트와 주체에 대한 강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으며 가장 분명한 것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텍스트와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 Reconsidering the role of the nation state. 후기 구조주의 텍스트와 주체의 영향과 그 결과로 후기 시민 연구는 뒤따른 세계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탈식민화 그리고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지난 20년 또는 심지어 30년의 가장 중요한 발전들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21세기 후기 식민주의 연구에 관련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후기 구조주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탈구축에 의해 즉시 위협받지 않는 역사적 설명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할 수
없는 혼종성의 특권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혼종성이 주장하듯이 빈사의 주제거나 바람직한 주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후기 식민연구는 심지어 대서사의 퇴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변화의 오래된 대서사로부터 가장 구할 수 있는 것, the most salvageable을 보존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자들은 현재의 후기 식민의 연구들이 재검토해야 할 다른 이야기들을 덧붙인다. 여기에는 환경에 관련된 메타내러티브 열정 참조, 종교에 대한 메타내러티브, 그리고 신성 the sacred, place of indigenous people에 대한 메타내러티브가 포함된다. Robert Young as Revisionist Attitude 최근에 많은 후기 식민 연구에서 발견한 광범위한 역사적 물질주의자의 관점 마르크스 이론, 은도한 식민지 이후의 문학 연구에서도 그 명성을 떨쳤다. 특히 베니더 페리와 로버트 영은 최근 몇 년 동안 페리 페리가 2002년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적, 사회적, 실존적 정치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노력했고 강력한 사회 및 정치 기관을 후기 식민 논의에 다시 끌어들였다. 이전에 후기 식민 연구와 잘 어울리지 않았던 종교, 민족주의, 범아프리카주의, 그리고 기타 중요 주제에 대한 로버트 영의 수정주의적 연구는 우리의 관점을 상당히 넓혔으며 식민지와 식민지 이후의 저항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했다. 흥미롭게도 후기 식민지 소설에서 우리는 식민지 시대 문학 이론의 핵심 관심사들 중 일부로부터 유사한 움직임을 발견한다. 바바와 같은 중요한 이론가들의 영향 아래 포스트 식민 연구는 종종 엘르케 보모아웃 보모의 용어로 대도시, 디아스포라 이주자, 기대의 지평으로서의 국가가 후퇴한 소수민족의 공간과 관련이 있었다. The Inheritance of Loss. 그러나 가장 최근 세대의 후기 식민의 작가들은 그러한 혼종의 특권을 넘어서고 있다. 보모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들의 삶의 세계에서 끌어낸 지배적인 북반구로부터 몇 군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지역적인 감정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대 아프리카 소설가들이 그 지역의 관객과 서사적 전통으로 향하며 그리고 암시적인 유럽 독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까지 후기 식민 작가들은 영향을 미친다. 후기 식민의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유럽은 더 이상 문화적 지평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로 쓰이는 현대 문학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다. 히란데사의 칼윈 데스아이의 The Inheritance of Loss 2006년 맹국어상처럼 후기 식민이 다양한 주제를 다룬 소설이 출간되는 한 포스트 식민지 문학 이론은 계속 타당할 것이다. 요야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는 탐험과 식민지의 초기 시절부터 식민지 개척자와 식민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푸코의 담론, 그람시의 헤게모니, 해체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에 관한 개념의 기초에 그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텍스트, 문학, 기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기 식민주의는 어떻게 이러한 텍스트들이 식민지, 개척자의 우월성과 식민지, 개척자의 열등감을 형성하는지 조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식민지를 형성하려 했는지를 연구한다. 그것은 특히 식민지화된 쪽에 식민주의적 방식과 저항적 태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예를 들어 정체성 형성에 대한 자크라캉의 관점에서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들의 접촉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 문학에 관해서는 그것은 영문학과 미국 문학이 전후 시기의 영어로 쓰여진 문학어들 톨슨 잉글리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영어는 현재 영어로 쓰여지고 있는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배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후기 식민주의는 특히 영문학 고전에 다시 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루이너 우어너의 인디고 or Mapping the World 1992와 쿠시코티지의 For 1987은 원작의 이념적 근간에 대항하며 텍스트와 외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문화적 그리고 종종 물리적으로 원주민을 추방하는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식민지 이후의 연구는 서구 역사와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